자, 지금 다룰 문제는 23학년도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인문 쪽 문제입니다. 자연이 아니라는 소리요. 그 다음에 5점 문제, 인문 5점 문제.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 뭐 사연이 있으니까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 다뤄본 친구들, 특히 선행학습 영향평가서, 뭐 시중에서 다 그러죠.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참조해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선행학습 영향평가서 참조해서 이 문제 본 친구들이 있으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서에 나온 말대로 되는 거 같네 라고 느끼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상한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는 느낌, 좀 찜찜하다 이렇게 느낀 쪽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그게 아니라 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있는 예시 답안으로 충분히 이해됐어 이러면 그거는 뭐 정상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학원 가도 다 똑같이 뭐 그날일 치고 있으니까. 자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시문 가나다라 다 먼저 읽어보셔야 되고,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맥락적인 글 읽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맥락이라는 게 어떤 이제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글자의 의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글자가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그 의미를 갖다가 캐치하는 것. 이게 맥락적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맥락 읽기는 근데 이 논술이나 면접은 다 이 맥락 읽기로 해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거, 뭐 아는 지식으로 읽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또 하나가 글을 갖다 계층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것도 새로운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1번이 비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비교하라 그러면 뭐 가와 나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공통점 둘을 갖다 이제 공통점 차이점 찾으려고 그럴 텐데, 근데 비교라는 게 그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를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게 있고 여기 B라는 게 있어. 둘이 비교 대상이야. 근데 A 비교 대상이 요만큼 나와 있고 B 비교 대상이 요만큼 나와 있으면은 요 부분은 공통점이네. 나머지는 차이점이네.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B를 갖다가 이만큼, 그러니까 B를 이만큼 보여주질 않고 요만큼만 보여주면 어떡할 거야? 공통점 없이 공통점 부분을 안 내놓지 않고 제 차이점 부분만 보여주면 어떻게 파악할 거야? 그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층이라는 거는 그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이 두 글의 구조가 그 어떤 부분에서 같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맥락을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제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번을 푸는데 실질적으로 힌트가 돼주는 건 알고 보면 다에 있어요. 다에. 근데 다는 보지도 않고 가하고 나만 쳐다보고 문제 풀라 그러면 어떻게 돼? 진짜 자기 나름의 소설을 쓰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가나다라 제시문 이렇게 4개의 제시문이 있어요. 라 제시문은 요건 이제 example, 그러니까 실전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나다가 어떤 그 라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건데, 가에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에는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과학하고 기업 어떻게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나? 아니지, 응? 그지? 그래서 맥락적 읽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다에는 또 갑자기 알파고가 T 나와요. 근데 이들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어떤 거냐면 이 가나다, 과학, 기업, 알파고가 다 별개 존재가 아니에요. 관련이 돼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업 속에 숨겨져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통합이 돼가지고 알파고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고를 통해서 어떤 모양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모양새를 가지고 가하고 나를 봐야 2번에 뭐가 되는 거냐면은 2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알파고의 학습방법이란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과학, 제시문 나의 기업 활동에 대해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고의 관점을 가지고 가와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야 알파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습방법에서 봤을 때 과학은 어쩌고 저쩌고 뭐 기업 활동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알파고의 학습 방법이 알고 보면 가에 있는 과학과 나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이야.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가지신문 봅시다. 과학계는 가정, 기법, 방법론 등을 공유하는 동시에 동일한 전문 용어와 세계관을 지님으로써 작동한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여기 패러다임이란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또 난리치겠지. 뭐 과학혁명의 구조 속에 토마스 쿤이란 학자가 등장한다. 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도 할 거야. 배경지식 얘기를 할 건데 배경지식 몰라도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그냥 기호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서 뭐 배경 참 병신들 많이 떠들죠. 자, 이 패러다임의 정의가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동일 전문 용어와 세계관을 지닌 것, 그게 같은 패러다임, 한 패러다임에 들어가는 거야. 같은 패러다임. 패러다임 내에서 행해지는 일은 정상과학이라고 부르며,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언어를 갖다가 그냥 피상적으로 글자를 피상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개념어들을 대입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패러다임 내에서 행해지는 일. 자, 이거를 이렇게 읽어봐. 동일 전문 용어와 세계관을 지닌 상태에서 행해지는 일. 이렇게 읽으라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런 경우를 정상과학이라 부르는 게야. 주로 세부 사항을 채우고 난제를 해결한다. 만일 난제를 해결한다. 이게 이제 과학의 과제입니다. 패러다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만일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험적 사실 등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과학혁명이 일어난다. 혁명 하니까 언어가 어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과격하지, 레디칼하지. 그 다음에 정상과학이 이행되고 있을 당시에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한 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는 당시를 말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은 동일한 전문 용어와 세계관을 통해서 난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닌 상태를 정상 과학이 이행되고 있을 당시로 읽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규정에 동의하여 같은 학술 용어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 전문 용어, 같은 학술 용어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지? 그래서 타당성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패러다임이 경쟁하며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와중에는 단순히 경험적 비교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 기존 패러다임이 있거든. 기존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거로 난제를 해결 못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난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 거야.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과학혁명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기존 패러다임과 아울러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공존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둘은 서로 뭘 한다? 경쟁한다는 거야.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자, 경쟁하며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와중에는 단순히 경험적 비교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학술 용어,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왔단 말은 뭐예요? 다른 언어를 쓰는 어떤 그 집단이 등장했다. 혹은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세계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둘은 경쟁하면서 있는 그런 상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게 된다. 기존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겨버린다는 소리겠지. 이 새 패러다임은 과학계의 합의에 종래 패러다임보다 나은 것임이 확정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경험적 기준과 비경험적 기준 조합을 이룬다. 말 좀 진짜 어렵게 쓴다. 과학계에서 일어나는 개인들이 이론에 부합하는 관찰 결과를 정리하려 하는 가운데 이치에 맞는 통일된 세계관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의된 어떤 의사들로서 저 패러다임이 좋은 거야. 저게 맞아. 이쪽으로 통일돼 가는 과정이겠죠.
결국에는 이 개별적인 과정들이 모여 통일된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면서 그게 전체 과학계의 합의된 결정으로 거듭난다. 여기에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체 과정에 가장자리에 남겨진 사람, 즉 소위 괴짜가 된다. 그러니까 전체 과학계의 합의된 결정, 그 다음에 전체 과정 이런 말이 있어요. 강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이제 흐름 구조를 봅시다. 기존 패러다임이 있고, 근데 그 난제 해결이 안 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 다른 언어를 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다른 용어 쪽으로 그 통일이 돼버리면 앞에 있었던 기존 용어는 어떻게 돼? 이제 박살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과학혁명이라는 이런 구조예요. 굉장히 급하다기보다는 과격하게 넘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낮의 신문 봅시다.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합리적인 행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어느 탐구 노선이 결국 우리의 목표점에 도달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모두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노선들을 열어둬야 한다. 한 노선만을 충실하게 추구하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른 시점 후에야 다른 노선을 시도하면 안 된다. 자, 한 노선이 있어. 요게 기업 활동이야. 한 노선이 있는데 이제 다른 노선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노선을 내가 견지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요 다른 노선에 대한 길을 만들어 두란 소리야. 열어 두란 소리야. 막지 말고. 근데 요 정도만 읽어도 느낌이 오죠. 한 노선, 다른 노선. 자, 가에 있는 과학하고 잠깐 비교를 해봐요.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막다른 곳에 다다른 시점 후에야 다른 노선을 시도하면 안 된다. 막다른 곳 뭐지? 막다른 곳? 가에 있는 언어로 얘기해 보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게 뭐죠? 막다른 곳이었네. 그러니까 과학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막다른 곳에 이루어졌을 때 터지는 반면에 기업은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사회문화 정치 경제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가 좋은 예시다. 기업 가치의 극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기업 가치의 극대화. 과학은 그게 난제 해결이고 기업은 가치 극대화네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은 기존 자원을 활용한 기존 사업 활동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기존 사업과 새로운 도전. 이게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공존해야 된다는 소리네. 기존 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면 현재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기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며 미처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난. 맨 앞에 있는 예측 불가능성하고 같은 말이겠지. 시장의 규모 또는 공급망의 특성이 급격히 변화할 수도 있고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현하기도 하는 등 기업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상존한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 기업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과학은 어땠었지? 막다른 곳에 도달해가지고 수동적으로 대처를 한 거지. 차이점이겠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여 사업을 다각하는 등 새로운 도전의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전이란 본질적으로 위험하기에 지나칠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과학하고 잠깐 동시에 비교를 해봅시다. 과학, 여기 이제 기업. 과학은 난제 해결을 할 수 없어. 난제 해결이 안 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과학혁명이라는 구조를 밟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앞에 있었던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은 완전히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어떤 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어.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다른 노선도 함께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과학의 경우 기존 패러다임으로 기존 패러다임이 이제 버려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간다면, 기업의 경우는 한 노선이 있었으면은 다른 노선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상태가 어떤 거냐면 막다른 곳에 다다르기 전이에요. 막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기업은. 그런데 과학의 경우는 난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과학혁명이라는 과정을 밟는데, 기업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측 불가능성. 예측 불가능성의 내용은 뭐냐면,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난의 발생이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라든지 이런 거, 어떤 소비자의 기호 이런 거거든. 근데 예측 불가능이나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는 거나 전부 다 뭐죠? 이거 변화를 한다는 소리야. 변화. 이 변화를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노선을 염두에 둬. 그러니까 기존의 현재 노선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일지라도 다른 노선을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있어라는 소리야. 다른 노선,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탐색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제 신문하고 낮은 신문의 공통점을 잠깐만 살펴봅시다. 어떤 거냐면은, 과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고, 기업은 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노선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막다른 곳에 가버린 것, 혹은 막다른 곳에 간 것은 아니지만 예측 불가능성을 갖다가 감안하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할까? 그렇죠. 이걸 변화라고 해야 되는 거야. 환경의 변화를 갖다가 과학이든 기업이든 환경의 변화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과학이든 기업이든 다 뭐를 하고 있는 거죠? 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거고, 기업은 그 변화에 있어서 다른 노선들을 가지고서 변화된 상황을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는 뭐냐면 변화가 있으면 뭐를 하게 돼 있죠?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 변화에 대한 적응이 이 가제신문하고 나제신문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지. 기업은 이런 다른 노선을 미리 대비를 해온 거지. 근데 과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막다른 곳에 가서 부딪혔을 때야 비로소 어떤 난리 버거지를 친다는 소리예요. 즉 기업의 경우가 여기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면은, 과학은 능동의 반대말, 그렇죠, 수동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맥락을 가지고 나중에 공통점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거를 읽어내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다제신문에 있다는 소리예요. 봅시다. 알파고는 바둑 형세, 환경 상태에서 바둑을 잘 두는 행위 방법을 배우기에 먼저 대량의 바둑 기보를 통해 인간 바둑 기사들의 행위를 모방학습했다. 인간 바둑 기사들과 같은 무어를 쓴다. 그렇죠.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과학의 관점이네. 그렇죠? 그런 다음 복제한 자신을 상대로 수없이 많은 판의 바둑을 두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경기력을 개선했다. 뭐 학습의 효과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알파고는 어떠한 환경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변하죠. 어떤 행위가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보상. 이 문제를 풀 때
2번 문제 풀 때 크게 부딪히게 돼 있는데 이 보상이란 단어에 매몰돼가지고 진짜 엉뚱한 소리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넘어갑시다. 뭐 그냥 그것까지 따질 바는 아닌 것 같고, 보상은 즉각적으로 좋은 것을 나타내는데 환경 상태에 따른 행위 선택은 즉각적인 보상뿐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보상의 예상된 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 보상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라 그러면은 기업으로 따지면 현재의 이익이 될 것이고, 앞으로 받게 될 보상이라 그러면 미래의 이익이 되겠죠. 혹은 그러나 이게 보상이란 측면 자체만 가지고 가져가게 되면은, 기업으로 따지게 되면은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근데 과학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난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알파고는 일부 인간 기사들처럼 승리의 규모를 최대화하려고 하거나 즉각적인 형세를 최적화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기사는 승리 규모를 최대화하려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다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자, 알파고는 최종적인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수를 선택한다. 한 집 차이로 이기든 50집 차이로 이기든 알파고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 기사의 경우는 50집 차이로 이기고 싶어 하나 봐.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의 극대화지. 그죠? 근데 알파고는 그런 거 염두에 안 둔대. 어떻게 한다고 하죠? 한 집으로 이기든 50집으로 이기든 이기면 되는 거잖아. 뭐지? 과학으로 따지면 난제를 해결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고는 지금까지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 승리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고 판단한 행위를 실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행위를 무작위적으로 선택하여 승리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탐색한다. 다른 행위 저기 그 낮은 시험에 있는 기업으로 따지면 뭐죠? 다른 노선, 그죠? 그걸 계속 탐색한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알파고는 이전까지 특정 환경 상태에서 최적이라 여겼던 행위를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알파고는 어떻게 하느냐? 정리합시다. 모방 학습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기존의 어떤 기존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패러다임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언어, 같은 용어와 세계관을 지니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면서 어떤 그러니까 특정 환경, 바둑 형세 뭐 이런 게 대응을 하는 거겠죠. 거기서 뭐 이제 학습을 하면서 경기력을 개선하는 거겠지. 그런데 알파고는 또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동시에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결정을 하게 돼 있어.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만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이거를 탐색을 한다는 소리야, 알파고가. 자, 다른 행위를 탐색하는 거는 기업으로 따지게 되면은 다른 노선이 되겠지. 자, 과학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야 기존의 어떤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폐기를 하고 새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알파고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미리 다른 노선을 탐색했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수정을 해낸다는 소리예요.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래서 그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만 따지게 되면은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어떤 행위와 다른 새 패러다임에 기반한 또 여기서 어떤 행위가 있겠지. 그거에 의한 난제 해결과 알파고의 행위는 같은 거예요. 난제 해결만 하면 되거든. 왜 같은 거냐면은 기업의 경우는 이런 다른 행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알파고는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알파고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알파고는 기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새로운 다른 행위를 여기다 집어여서 알파고 나름의 난제 해결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알파고 나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거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Understand? 오케이. 자, 일단 1번 답안을 한번 구도를 짜봅시다.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글 쓰듯이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잘 떠들어야 돼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변화에 대한 적응, 과학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험적 사실 등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상태, 없을 정도에 이를 때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참 그치. 공통점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 그럼 변화는 무엇이고 적응은 무엇인가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견딜 수 없는 없을 정도가 되는 게 환경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은 적응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게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기업의 경우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때를 대비해서 기존의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미리 모색을 하고 있거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도래가 일종의 변화이고 다른 노선을 모색하는 것이 적응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통점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차이점 얘기해야겠지. 과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막다른 상태에서 적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존 패러다임은 폐기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적응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반해 기업은 막다른 상태에 이르기 전에 다각도로 여러 노선을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위험할 수 있을지라도 신규 사업에 도전을 시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사업과 미래 사업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둡니다. 요거를 이제 과학하고 비교하면은 과학이 수동적인 데 비해서 기업은 능동적인 적응을 하는 거고, 과학이 닥쳐서 시도한다면 기업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다. 과학의 적응이 혁명이라면 기업의 적응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언어를 정리할 수 있겠지. 넘어가서 2번까지 한꺼번에 합시다. 좀 기네. 2번은 저기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끊고 갑니다.